자, 계속 갑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사람은 앙리 베크렐입니다. 헨리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이제 프랑스 사람이니까 앙리 베크렐. 이 사람은 뭘 발견했냐면은 그 방사성, 그죠? 이런 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분도 노벨상을 받았는데요. 그 유라늄을 연구하던 중에 유라늄에서 아주 자발적으로 어떤 선이 나오는 것을 이제 발견을 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어, 그 선은 어떤 역할을 어떤 현상을 일으켰느냐? 그러니까 빛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토그래픽 플레이트라고 해서 이 감광지입니다. 감광지. 이제 거기에 쪼여지니까 이 감광지가 감광이 되는 거죠. 그죠? 원래 여러분들 저 잘 모르시겠지만은 옛날 그 사진기는 말이죠. 이 필름을 집어넣었어요. 그거는 빛에 굉장히 민감한 물질이 거기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어떤 물질이냐? 잠깐만요. 은인데요. 어, 은 입자가 아주 고운 입자가 이제 쫙 발라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때요? 은은 빛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 입자가 고우면 고울수록 굉장히 이제 해상도가 높은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거는 빛이 있어야지 감광이 되는데, 근데 이제 이 유라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어떤 광선이 나온 거죠. 음? 그래서 이제 감광을 시켰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을 라디오 액티비티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걸 좀 더 연구해 보니까 그 라디오 액티브 에미션은 이게 방출된다는 거죠.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밝혀내게 됐습니다. 알파, 베타, 감마선 이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죠? 먼저 알파선부터 보죠. 어,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저 그리스 그 알파벳 오수님. 그 알파 입자는 뭐냐? 알파 입자의 이게 전하를 띄고 있는데 플러스 2가를 띄고 있다. 이게 이렇게 밝혀진 거예요. 그리고 일단 알파 입자의 질량은 전자의 질량의 약 7,300배다. 그래서 나중에 알파 입자가 뭘로 밝혀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헬륨의 원자 핵입니다. 그죠? 헬륨 He. 원자 핵이니까 헬륨 2번이니까 전자가 두 개 빠져나가는 거죠. 그죠? He 2 플러스 이제 그걸로 밝혀졌어요. 반면에 베타선이 또 이 방사선이 이제 발견됐는데 이것은 전자빔이라는 걸 알고 알 수 있었어요. 전자빔 베타선은 또 하나의 아주 특이한 그 선이 발견이 됐는데 그 선을 우리가 감마선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감마선은 이건 뭐냐면요 아주 강력한 그 이 전자기파입니다. 여기는 알파 입자는 헬륨의 원자 핵이고 베타는 전자고요. 근데 감마선은 이것은 질량이 없어요. 그죠? 이거는 전자기파예요. 말하자면 가시광선, X선, 그죠? 뭐 자외선, 적외선, 뭐 마이크로웨이브, 라디오파 이제 그런 것처럼 감마선이라는 전자기파가 근데 이제 이것은 파장이 너무 작기 때문에 굉장히 고에너지 빛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세 종류의 그런 어떤 에미션이 나온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일이죠. 그죠? 자, 그런데 어, 로더포드라는 이 사람이 또 등장합니다. 이때 이 사람도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1900년도 초창기 그 원자의 구조 그리고 또 양자역학이 막 그때 이제 발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 웬만한 사람은 전부 다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 어네스트 로더포드는 영국 사람이긴 한데 어디 출신이냐면은 뉴질랜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영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나중에 노벨상까지 받았거든요. 근데 러더포드가 이제 원자의 구조를 밝히는데 아주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어떻게 기여를 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입자 충돌 실험을 한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이게 원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지금 아주 대단한 입자 가속기가 있죠. 어디에 있죠? 스위스 썰이라는 데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엄청난 그런 규모의 입자 가속기, 거기서 이제 힉스 입자도 발견하고 그랬잖아요. 자, 보십시오. 어떤 실험을 했느냐? 여기 이게 노랗게 된 게 이게 금박입니다. 금박. 이제 금박인데 이거를 막 두들기면요. 여러분 금속의 성질 중 이 늘어나는 그런 성질이 있어요. 그거 보고 이제 전성이라고 합니다. 이제 금도요, 여러분 쫙 이제 망치로 막 아마 두들겨 보십시오. 이거는 거의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특히 금이 그래요. 그러면 금은 굉장히 잘 늘어나요. 중간에 찢어지지 않고.
그래서 이 금박을 아주 얇은 금박을 이제 만들어서 이 가운데다 쫙 이렇게 세워놨습니다. 여기다 굉장히 얇아요. 어느 정도 얇냐?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할 정도로 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알파 입자가 나오는 그 소스를 이제 내가 갖다 놓은 겁니다. 근데 여기다 이제 구멍을 이제 뚫어 놓으면은 알파 입자가 나오면서 이 구멍에 뚫린 쪽으로 쭉 빠지는 알파 입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물론 다른 데도 이렇게 막 나가지만은 어쨌든 그 알파 입자는 여기서 이렇게 직선 운동을 해서 여기에 이 알파 입자가 요 금박에 딱 부딪히도록 이제 그런 실험 장치를 고안한 겁니다. 그리고 요 둘레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게 뭐냐면 말이죠. 그 알파 입자를 검출할 수 있는 어떠한 이 알파 입자가 부닥치면은 여기에서 어떤 흔적이 남도록 그죠? 그런 이렇게 말하자면 디텍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거를 이렇게 둥그렇게 원 모양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알파 입자를 쭉 쐈더니 여기 금박에 이제 부딪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이 알파 입자들은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다 통과해서 갔습니다. 통과했는데 그냥 쭉 직선으로 통과하면은 여기에 이제 흔적이 남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약간 이게 휘었어요. 그죠? 이런 각도 보세요. 이건 휘죠. 이거 휘고. 그죠? 근데 굉장히 놀랍게도 말이죠. 어떤 거는 아주 휜 정도가 너무너무 큽니다. 여기에도 이게 흔적이 남은 걸 발견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굉장히 각도가 아주 크게 그죠? 뭐 이런 아주 대단히 놀라운 그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야죠. 아, 이게 왜 그런가?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때 그 과학자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로더포드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느냐? 아, 이게 이제 잘 보십시오. 금박을 굉장히 무진장 만들었기 때문에 얇아요. 그래서 알파 입자, 헬륨 입자는 어때요? 수소 원자보다 그 다음으로 큰 거잖아요, 헬륨은. 그러니까 대부분의 헬륨의 입자는 아주 얇은 금박을 그냥 투과해서 나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직접 나가는 경우도 있고 헬륨 이 박에 있던 금의 원자와 이게 그래도 상호작용을 해서 어떤 거는 약간 이렇게 각도가 이제 이렇게 좀 각도를 이루면서 나가죠. 그죠? 근데 어떤 것은 말이죠.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로 나오는 것도 아주 가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만약에 그 톰슨의 푸딩 모델이 맞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요? 푸딩 모델은 어 이게 원자가 떻게 돼 있죠? 전자가 막 마구잡이로 막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쭉 그냥 통과해서 나갈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결과를 얻었다는 것은 요 금 원자가 있는데 음? 원자가 있는데 그 중앙에 뭔가가 굉장히 질량이 큰 뭔가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알파 입자가 그 중앙에 있는 그것을 우리가 핵이라고 부르죠. 핵과 굉장히 가깝게 가면은 이게 이제 서로 정전기적 반발력으로 인해서 약간 휘는구나. 그리고 핵과 진짜 아주 거의 정통으로 맞으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요? 거꾸로도 이렇게 튕겨나올 수 있는 거죠, 그죠? 이제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게 이제 톰슨의 모델입니다. 톰슨의 모델은 여기 원자가 있고 전자가 막 듬성듬성 막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 입자는 그냥 뚫고 나갑니다. 왜냐? 전자는 워낙 가볍기 때문에 이 알파 입자를 어떻게 막 뭐 영향을 주기가 힘들어요. 물론 아주 가깝게 갈 때는 약간 휘겠지만은 이것처럼 이 거꾸로 튕겨 나오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질량이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반면에 이 로더포드의 그런 실험으로부터 이 로더포드는 어떤 가정을 했냐면 원자가 있고 전자가 분명히 있는데 전자의 전하량을 상쇄하는 그런 플러스 차지를 지닌 그 굉장히 무거운 핵이라는 그런 입자가 요 딱 전 원자의 중앙에 있구나.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사이즈가 작다. 그죠? 사이즈가 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튕겨나오는 게 훨씬 많아야 되는데 훨씬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는 여기 보세요. 어떤 알파 입자가 이 핵과 비슷하게 가면은 휘겠죠, 그죠?
그렇지만은 핵과 진짜로 아주 가까워서 핵과 딱 마주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핵은 무겁기 때문에 이 헬륨의 알파 입자가 그냥 정반대로다가 이렇게 튀어나올 수가 있다. 충돌해서 이런 모델을 세웠습니다. 이게 이제 로더포드 모델이죠. 그죠? 이게 이제 거의 근접하게 맞는 모델이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사실은 이 전자가 원자에 어떤 식으로 분포하느냐, 그것은 그 이후에 더 상당히 더 뛰어난 학자들이 나와서 양자역학이라는 그런 도구를 통해서 연구하기 전까지는 이제 어, 밝혀지지 않은 상태로 남은 겁니다. 어쨌든 로더포드는 이렇게 뛰어난 실험과 아주 정확한 해석을 해서 노벨상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정확하게 원자의 구조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자의 구조는 뭐냐? 원자는 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이 있다 이겁니다. 중성자라는 것도 있어요. 중성자 뭐 여기서는 설명 안 했지만요. 어쨌든 로더포드 실험으로 핵이 있다는 걸 알았죠. 핵은 전하는 뭡니까? 주변에 전자가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띨 수밖에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정밀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그 핵은 플러스 전하를 띤 그런 입자를 우리가 프로톤이라고 그러고, 근데 그것만 갖고 설명 안 되는 그 여분의 질량이 있어요. 그죠? 그거는 이제 전하를 띠지 않은 그런 입자인데 그것을 뉴트론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죠? 핵은 그래서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이 존재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그걸 알 수 있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자가 있는데 그러면은 원소란 건 뭐냐? 양성자의 숫자가 같은 것을 동일한 원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양성자가 같을 때 이게 왜냐하면 전자는 이게 이제 중성인 상태에서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동일해야 되죠. 그래야지 정기적으로 중성이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전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외부에서 또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자 번호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로 정해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소라는 것은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져요. 그래서 양성자가 하나면은 수소다. 헬륨은 양성자가 두 개 있다. 핵에. 리튬은 핵에 양성자가 세 개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다가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모델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전체가 이게 원자예요. 근데 이제 딱 원자가 아주 그냥 이 둘레 경계가 명확한 하게 그려져 있지 않고 왜 이렇게 무슨 마치 말하자면 뭐 구름처럼 이렇게 그려놨느냐. 왜냐면요. 이 전자가 양성제 이게 핵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게 딱 어떠한 일정한 궤도를 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쭉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걸 전자 구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렇게 쭉 퍼져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저 챕터 이제 쭉 가다 보면은 전자가 오비탈이라는 그런 대에 이제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원자는 이렇게 중앙에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이제 전자 전자들이 이렇게 어떠한 전자를 분포를 하고 있다. 일정 오비탈에 이게 들어가 있다. 이제 그겁니다. 근데 이제 이 핵의 크기는 이 전체 원자의 크기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 10에 마이너스 한 1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 그죠?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 원자의 무게는 거의 핵에 집중되어 있다. 그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원자의 사이즈는 커도 거기에 중앙에 원자의 사이즈의 약 10만 분의 1 정도 되는 핵이 중앙에 존재한다. 무게는 거의 핵의 무게다. 그러니까 핵이 원자 전체에 비해서 차지하는 이 부피가 워낙 작기 때문에 여기서 알파 입자를 아무리 쏴도요 핵에 정통으로 맞을 가능성은 굉장히 드물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맞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것을 로더포드가 실험적으로 이제 증명해낸 겁니다. 발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원자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이 전자로 되어 있다. 이제 그것을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미 전자의 질량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아냈죠. 그래서 전하는 마이너스 1가입니다. 사실은 1을 마이너스를 앞에다가 붙이는 게 더 좋은데 반면에 프로톤은 어때요? 양성자는
전자보다는 질량이 굉장히 커요. 약 1860배 정도 질량이 많이 나갑니다. 그렇지만 전하는 똑같아요. 하나의 프로톤의 전하와 하나의 전자의 전하는 똑같습니다. 그죠? 반면에 뉴트론, 중성자는 양성자보다 약간 무겁습니다. 그죠? 약간 무거워요. 그러니까 뭡니까? 1670분의 2 정도 무겁습니다. 그렇지만 중성자는 전하를 띠고 있지 않죠. 글자 그대로 중성, 그죠? 전하를 띠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전자의 전하량은 이렇게 되는 거죠. 1.6 곱하기 물론 마이너스 1.6 곱하기 10-19승 쿨롱이다. 양성자 하나의 전하량은 플러스 1.6 곱하기 10-19승 쿨롱이다. 이걸 알 수가 이제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서 아이소토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은 동위 원소입니다. 아이소토프는 동위 원소는 뭐냐? 이런 원소는 뭐라 했죠? 같은 원소는 뭐가 같다고 그랬습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같다고 그랬어요. 그죠? 전자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일단은 생각을 하지 맙시다. 전자는 이게 빠져나갈 수도 있고 들어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양성자의 개수가 다르면은 같으면은 같은 원소예요. 양성자의 개수가 틀리다 그러면은 아예 원소 자체가 다릅니다. 그죠? 근데 아이소토프는 뭐냐면은 양성자의 개수는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원소죠. 그렇지만은 중성자의 개수가 다릅니다. 그죠? 그러면은 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어, 화학적인 성질은 거의 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아이소토프끼리는 화학적으로는 서로 다 이렇게 동일한 반응을 해요. 그죠? 그렇지만은 이 어떤 아이소토프는 방사능을 띱니다. 그죠? 그래서 이 아이소토프에 의해서 많은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겁니다. 그 여러분들 보면은요. 탄소의 동위원소가 여러 개 있거든요. 가장 많은 것은 탄소 질량수 12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가 6대 6으로 똑같아요. 근데 탄소가 중성자 수가 하나 더 많은 게 있어요. C13. 그죠? 그것도 아이소토프죠. 그죠? 또 하나 중성자가 두 개 더 많은 아이소토프도 있습니다. 그런 질량수가 14가 되겠죠. 6 플러스 8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각각의 그 아이소토프로 우리가 아주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그 중성자 수가 두 개 더 많은 8개짜리 아이소토프는요. 그 C14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방사능을 띠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과거에 죽은 생물의 나이도 잴 수가 있고 다양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는 그 모든 원소는요. 거의 대부분 이 아이소토프를 가지고 있어요. 수소의 아이소토프는 뭡니까? 세 개죠. 중성자가 하나도 없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소라고 하는 그런 수소가 있고 중수소라고 있어요. 중성자가 하나 있는 수소. 그것은 질량수가 2죠. 또는 이 질량수가 3인 수소도 있습니다. 삼중수소라고 해서 그거는 중성자가 두 개가 되는 거죠. 그죠? 뭐 산소도 마찬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소토프는 어떤 것은 많은 경우에 이 방사능을 띠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외부에서 그 방사능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로 의학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어떤 치료에도 이용할 수도 있고 어떤 진단도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과학에도 학문에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소듐 그죠? 소위 이제 나트륨이라고 하는 거 그렇게 부르지 말랬죠. 소듐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소듐은 두 개의 아이소토프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일반적인 소듐의 아이소토프는 뭡니까? 어, 이게 중성자 수가 12개짜리예요. 그리고 양성자 수는 11개. 그러니까 이게 원자 번호가 11번이죠. 그죠? 그래서 질량수는 이게 두 개를 더하는 거니까 23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이게 중성자 수가 하나가 더 많은 게 있습니다. 그때는 질량수는 24가 되겠죠. 그렇게 두 개가 어떠한 일정한 비율로 이 자연계에서 존재하고 이제 있습니다. 그죠? 하나의 예를 이렇게 들어 이제 본 겁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 아이소토프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러면은 우리가 원자 기호에 원소 기호에 표시를 할 것이냐? 아까 금방 말한 이 소듐의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소듐 이렇게 원소 기호를 Na 이렇게 쓴 다음에 여기 왼쪽 아래 여기에는 그 원자 번호를 써요. 11번. 근데 물론 안 써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듐이라는 게 이미 원소 번호가 11번이라는 것을 이미 함축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뭐 써도 좋습니다. 그렇죠. 왼쪽 위에는 어깨에는 이 매스 넘버 이거는 23은 말이죠. 뭐냐면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굳이 중성자 수를 우리가 표시를 안 해도 23에서 11을 빼면은 이 경우에는 중성자의 개수가 12구나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이런 식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토믹 넘버를 우리가 심볼로는 G라고 해요. G. 이때는 뭡니까? G는 11이 되고 매스 넘버를 A로 표시합니다. A는 어떻게 됩니까? 23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그럼 잠시 멈추도록 하겠습니다.